저는 박기태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서 일하는데 누님 같아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기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눈빛, 그냥 살아남기 위한 본능의 눈이야. 어디서 본 놈인데. 정화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정말 군인 같은데 혹시 계급이 어떻게 되나? 기태가 끈질기게 치근덕댔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소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선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햇사료양병원. 이른 아침 6시 다른 이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에 이정화는 이미 병원 뒤편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군인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죠. 58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 일정한 보폭으로 걷는 모습은 여전히 군인다웠습니다. 정화야, 또 그렇게 일찍 나왔구나. 요양병원 간호사장 김미숙이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화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그녀를 진짜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비역 준장이라는 계급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보여주는 품격 때문이었죠.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정화는 어머니 나순자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78살의 어머니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아침 햇살을 받고 계셨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간호장교로 활동하셨던 어머니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기품이 넘쳤습니다. 어머니, 주무시다 깨셨나요? 정화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일찍 눈이 떠서 그냥 앉아 있었어. 너 또 산책 다녀왔지? 아직도 군인 같구나. 순자는 딸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화는 어머니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간 조국을 지키며 살았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 민우를 키워내며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해야 했던 고된 나날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총을 들 필요도 명령을 내릴 필요도 없었죠. 40년간 조국을 지키며 살았는데 이제 남은 건 노모와 아들뿐이야. 더 이상 총 대신 국화꽃을 들고 살고 싶어. 정화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정화는 병원 로비에서 아들 민우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민우는 요즘 재개발 조합 관련 사건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좀 복잡한 사건을 맡고 있어요. 재개발 관련인데 조합 쪽에서 압력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압력? 협박 편지도 오고 전화도 와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조심해야겠어요. 정화는 아들의 말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군인으로 살면서 길러진 직감이 뭔가 심상치 않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혹시 그 편지 보관해뒀니? 네, 증거로 남겨뒀어요. 근데 엄마, 걱정 마세요. 잘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통화를 마친 정화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퇴역 후 평화롭게 지내고 싶었지만 가족이 위험하다면 얘기가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군인으로서 이룬 업적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지만
동시에 이제는 평범한 딸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셨습니다. 정아야, 이제 정말 쉬어도 돼.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순자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정말 쉬려고요. 하지만 그 순간 정아의 휴대폰에 민우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또 편지가 왔어요. 이번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내일 서울로 올라와 주실 수 있나요? 정아는 문자를 읽으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면 어머니로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비역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요양병원, 정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 서울로 올라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40년간 나라를 지켜온 경험이 이제 가족을 지키는 데 쓰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정화는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민우가 보낸 협박 편지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편지의 필체가 어딘지 익숙했습니다. 거칠지만 또박또박한 글씨체, 마치 군대에서 보던 누군가의 필체 같았죠. 재개발 조합 일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마이너스 기태. 기태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정화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인으로 살면서 기른 직감이 이 일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정화는 곧바로 민우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민우는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재개발 조합 사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와주셔서 고마워요. 민우가 정화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조합 측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을 내쫓으려고 하는데 뒤에 조직 폭력배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화는 아들의 설명을 들으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재개발을 둘러싼 이권 다툼, 그 뒤에 숨어 있는 폭력 조직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민우야, 너 혹시 신변 보호 같은 건 생각해 봤니? 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냥 겁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화는 아들의 안전이 걱정되었습니다. 40년간 군인으로 살면서 이런 위협들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정화는 민우와 함께 사무실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에서 아들과 대화를 나누려는 찰나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정화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중년의 남자가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군인이셨나요? 뒤에서 보니까 딱 그런 느낌이 나서요. 정화는 남자를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몸에 배인 거칠음이 정장으로 가려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박기태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서 일하는데 누님 같아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기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기태. 협박 편지에 적힌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정화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중년 남자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경계심이 가득한 눈, 마치 언제든 도망칠 준비가 된 듯한 시선이었죠. 저 눈빛, 아군도 적도 아닌 그냥 살아남기 위한 본능의 눈이야. 어디서 본 놈인데? 정화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정화가 차갑게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정말 군인 같으세요. 혹시 계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기태가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대답하지 않고 민우를 데리고 카페를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말 친근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 순간 정화는 멈춰 섰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을 모르는 척하면서 접근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협박한 장본인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정화는 천천히 돌아서서 기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40년간 군인으로 살면서 기른 위압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기태는 그 순간 정화의 눈빛을 받고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제가 누군지 정말 모르겠다는 거죠? 정화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태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태어난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모르겠는데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정화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기태를 한 번 더 쳐다본 후 민우와 함께 카페를 나섰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온 정화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방금 그 남자가 너를 협박한 사람이야. 네, 정말요? 이름이 박기태라고 했잖아. 편지에 적힌 이름과 같아. 그리고 저 사람, 나를 모르는 척하고 있어. 민우는 깜짝 놀라며 카페 쪽을 돌아봤습니다. 기태는 여전히 카페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자신과 과거에 연결고리가 있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박기태,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정화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서울에 머물며 민우의 사건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재개발 구역 주민들을 만나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박기태와 그의 조직이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었고 이미 몇몇 가족들이 집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엄마,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충분한 증거가 없어. 그리고 저런 놈들은 경찰 신고 정도로는 꺾이지 않아. 정화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때 정화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원도 재개발 현장에서 일하는 주민 대표로부터였습니다. 정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조폭들이 포클레인을 몰고 와서 강제로 집을 부수려고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 앞에서 버티고 있는데 위험해요. 정화는 즉시 일어섰습니다. 지금 경찰은 어디 있어요? 와는 왔는데 건설업체 쪽에서 합법적인 철거라고 우기고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문제 없다는 거죠. 정화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폭력으로 주민들을 쫓아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경찰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죠. 민우야, 나 강원도로 가야겠어. 엄마, 위험해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무고한 주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화는 곧바로 국방부 고문으로 일하는 옛 전우 최석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석중아, 나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헬기 좀 써야겠어. 정화야, 무슨 일인데? 너 퇴역했잖아. 설명할 시간 없어. 강원도 홍천 쪽 재개발 현장으로 와줘. 민간인들이 위험해. 최석중은 정화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알았어. 지금 출동한다. 1시간 후 강원도 재개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포클레인 세대가 주민들의 집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 앞에서 몸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었죠. 박기태는 현장을 지휘하며 건설업체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치워버려. 오늘 안에 끝내야 한다고. 그때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현장 바로 위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헬기는? 기태가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헬기는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공터에 착륙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일어나며 먼지가 날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헬기 쪽을 바라봤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완전 군장을 한 정화가 내렸습니다. 군용 헬멧을 쓰고 군복을 입은 정화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예비역이지만 여전히 군복을 입을 자격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위력을 발휘했죠. 정화는 천천히 현장으로 걸어왔습니다.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건설업체 직원들은 당황해했습니다. 경찰들도 상황을 파악하려고 웅성거렸습니다. 박기태는 헬기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고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설마. 기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정화가 헬멧을 벗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드러났습니다. 정화, 누나? 기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기태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누나 박기림과 함께 있던 여군 부사관. 바로 이정화였습니다. 누나의 절친이자 동기였던 그 여자가 지금 준장 계급장을 달고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기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30년간 원망하며 살아온 군대, 그리고 누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조직의 고위 간부가 바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기태야. 정화가 차분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하지만 기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여군 준장과 조폭 보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기태를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정화는 현장에서 경찰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군인 출신의 위압감과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불법 철거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이 장면은 지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전설의 여군 별님, 재개발 현장 폭력 중단시켜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박기태가 누구인지 이제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박기림의 동생, 그리고 자신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그 사건의 당사자였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구나. 정화는 병원을 향하며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기태는 2시간 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의료진을 따돌리고 병원에서 도망쳤습니다. 정화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기태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환자분이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후문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간호사가 정화에게 설명했습니다. 정화는 기태가 도망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었죠. 30년 전 그 일 박기림 중사의 실종 사건 말입니다. 정화는 곧바로 최석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석중아, 나 급한 자료가 필요해. 30년 전 정보사 작전 기록 중에 박기림 중사 관련 파일 있지? 박기림? 그때 실종된 여군 부사관 말하는 거야? 정화야, 그 파일들은 기밀이야.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 기림이의 동생이 조폭이 되어서 내 아들을 협박하고 있어. 최석중은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줘.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볼게. 정화는 서울로 돌아와 민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도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럼 그 박기태라는 사람이 엄마와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원한이라기보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기림이가 실종됐을 때 내가 작전 지휘관이었거든. 기태는 아마 군이 누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정화는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 진행된 정보 수집 작전. 박기림은 정화의 절친이자 가장 믿을 만한 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작전 중 연락이 끊어졌고 수색에도 불구하고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혼자 앉아 과거를 정리해 봤습니다. 기림이의 실종 후 정화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더 철저하게 계획했다면, 더 신중하게 행동했다면 기림이를 잃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기림아,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그리고 내 동생도 잘못된 길로 빠뜨렸구나. 정화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석중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화야, 파일을 봤어.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 박기림 중사 실종 당시 수색 기록을 보니까 생존 가능성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 생존 가능성? 당시 북한 측에서 포로 교환을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명단에 박기림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거야. 하지만 상부에서 이를 거부했어. 정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거부했어? 정치적 이유였던 것 같아. 당시 남북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포로 교환을 받아들이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지.
이 사실을 알게 된 정화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기태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분노할까요? 누나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치적 이유로 포기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말입니다. 한편 박기태는 자신의 아지트에 숨어서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기림이가 군에 입대할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그리고 실종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했는지를 말입니다. 기태는 누나가 실종된 후 군대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국가가 누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정의롭게 살겠다는 꿈을 접고 비뚤어진 길로 빠졌습니다. 국가는 누나를 버렸고 난 조폭이 됐고, 그런데 왜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난 거지? 기태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기태의 조직원들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여군 준장의 정체가 궁금했지만 기태는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형님, 그 별님이 누구예요? 혹시 형님이랑 아는 사이인가요? 조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는 사이야. 절대 모르는 사이라고. 기태가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속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정화를 보는 순간 누나 기림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림이가 늘 이야기했던 친구, 정화라는 이름의 동기였습니다. 정화는 이제 기태와 직접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진실을 알려주고 오해를 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계속 숨어 있었고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화는 기태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아냈습니다. 기태의 어머니는 국가유공자였고 보훈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혹시 기태가 어머니를 문안하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우야, 나 며칠 더 서울에 있어야겠어. 엄마,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복수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복수가 아니야. 오해를 풀어야 해. 그래야 이 일이 정말 끝나는 거야. 정화는 기태와의 대면을 준비했습니다. 30년간 안고 살았던 죄책감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기림의 동생을 만나 진실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기림이에 대한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밤늦게 정화는 기림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기림이의 모습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기림아, 내 동생을 올바른 길로 돌려보낼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정화는 최석준과 함께 박기림 중사의 과거 기록을 복원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기밀 파일들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포로 교환 제안 문서, 수색 작전 보고서, 그리고 기림이의 개인 기록까지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정화야, 이 자료들을 기태한테 보여줄 생각이야? 최석중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야 해. 진실을 알아야 오해가 풀리잖아. 기태는 지금까지 잘못된 분노를 품고 살아왔어. 한편 민우는 법무법인에서 기태의 조직이 운영하는 불법 건설조합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해 복잡한 자금 세탁 구조를 하나씩 파헤쳐 나갔습니다. 엄마, 찾았어요. 기태 조직의 약점을 발견했어요. 민우가 흥분해서 정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떤 약점? 재개발 자금을 빼돌린 증거예요. 조합원들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는데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게다가 건설업체와 결탁해서 부풀린 공사비로 이익을 나눠 가진 증거도 있어요. 정화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거의 진실과 현재의 불법행위 두 방향에서 기태를 압박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기태의 조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확보한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직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검찰에서 조사 나온다는데요. 조직원 하나가 기태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 인멸부터 해. 관련 서류들 다 태워버려. 기태가 지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핵심 증거들은 이미 당국에 넘어간 상태였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태의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경찰에 자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헬기에서 내린 여군 준장의 위압감이 아직도 생생했고 조직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님이 그 별님 누나랑 사귀는 줄 알았더니 원수였습니까? 조직원 중 하나가 기태에게 따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 여자와 아무 관계 없어. 하지만 조직원들은 이미 기태를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군 고위 간부와 기태 사이에 뭔가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그 싸움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기태의 조직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핵심 조직원들이 줄줄이 경찰에 자수했고 남은 사람들도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태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기태는 마지막 수단으로 정치권 인맥을 동원하려 했습니다. 그동안 뒷돈을 받고 자신을 보호해준 지역 정치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원님, 지금 저를 도와주셔야 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도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정치인도 이미 기태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기태 씨, 미안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군 고위 간부까지 개입된 일에 저도 함부로 끼어들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조직과 인맥, 그리고 권력 모든 것이 일주일 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기태는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매다가 우연히 어머니가 입원한 보훈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득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조직도 돈도 권력도 모두 잃었지만 어머니만은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태는 비틀거리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병실은 4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기태는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조폭이 된 아들의 모습을 어머니가 보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4층에 도착해서 복도를 걷는데 어머니 병실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그 뒷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정화였습니다. 정화는 기태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인 어머니는 정화의 계급을 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준장님이 저희 아들을 찾아주시다니 고맙습니다. 기태가 요즘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이었어요. 기태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와 정화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동시에 누나 기림이에 대한 그리움까지 뒤섞여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화는 기태의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기태 씨와 저 사이에 오래된 인연이 있어요. 좋지 않은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풀고 싶습니다. 오해요? 네, 30년 전 일인데. 기태 씨의 누나분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 순간 기태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기태가 힘없이 불렀습니다. 정화와 기태가 30년 만에 다시 마주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병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태의 어머니는 아들의 취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고 정화는 조용히 기태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지만 따뜻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기태야, 어디 갔다가 이제 와?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기태는 대답하지 않고 정화만 쳐다봤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왜 여기 와 있어? 기태 씨와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정화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기태의 어머니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감지했습니다. 혹시 제가 자리를 비워드릴까요?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도 들으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정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화는 가져온 봉투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박기림 중사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작전 보고서, 개인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림이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이게 뭐야? 기태가 경계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누나분의 기록입니다. 박기림 중사의 마지막 기록들이에요. 기태는 누나의 이름을 듣자 몸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림이 기록이라니. 그게 아직 남아 있었나요? 정화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기태 씨, 당신은 지금까지 군이 누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살았죠? 당연하지. 작전 중에 실종시켜놓고 제대로 찾지도 않았잖아. 기태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정화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석 달 동안 수색작전을 펼쳤어요. 국경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정화는 수색작전 보고서를 기태에게 보여줬습니다. 상세한 수색 계획과 투입된 인원, 그리고 날짜별 수색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정화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북한에서 포로 교환을 제안했을 때의 명단입니다. 기태는 서류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북한군이 제안한 포로 교환 명단에 박기림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누나가 살아있었다는 뜻이야? 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적어도 그 시점에는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뭐야? 정화는 힘들게 말을 이었습니다. 상부에서 교환을 거부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요. 당시 남북 관계가 최악이었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는 판단이었어요. 기태는 서류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누나를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치적 이유로 포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나는 정말 구할 수 있었던 거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었죠. 정화의 목소리에도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기태의 어머니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림이가, 우리 기림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었는데. 정화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나분이 마지막에 남긴 편지입니다. 봉투에서 나온 것은 기림이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작전 전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써둔 것이었죠. 정화에게,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편지를 우리 기태에게 전해줘. 내 동생 기태야, 누나가 너무 미안해. 누나는 조국을 위해 이 길을 선택했어. 혹시 누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나라를 원망하지 마. 그리고 부디 바른 사람으로 살아줘. 누나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 정화야, 내 동생을 부탁해. 언니가 지켜봐줘. 기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의 필체, 누나의 말투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30년간 품고 살았던 분노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나가 정말. 기태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정화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기태 씨, 미안해요. 내가 기림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지켜주지 못했어요. 기태는 편지를 꼭 쥐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간 잘못된 분노를 품고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누나는 조국을 위해 희생했는데 자신은 그 조국을 원망하며 비뚤어진 길을 걸어왔습니다. 누나, 미안해. 누나, 정말 미안해. 기태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정화는 기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기림이는 항상 당신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동생이 착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어요. 기태의 어머니도 아들 곁으로 다가와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기태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기림이가 바라던 사람이 되면 돼. 병실 안에는 30년간 쌓여온 오해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처음으로 진실과 마주했고 정화는 오랜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화 씨, 기태가 고개를 들어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기림이가 바라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기태는 어머니 병실에서 밤을 새우며 누나의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기태가 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결심을 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0년 만에 풀린 진실, 그리고 이제 시작될 새로운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기태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누나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어머니와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자수하겠습니다. 내가 저질러온 모든 일에 대해 책임지겠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지만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태야, 이제야 우리 기림이가 원하던 동생이 되는구나. 정화도 기태의 결심을 지지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기태가 자수를 결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기태를 뒤에서 조종하며 이익을 취해온 지역 유력 정치인 김성우 의원이 기태를 제거하려고 나선 것입니다. 김성우 의원은 재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배우였습니다. 기태는 단순히 현장을 담당하는 말단에 불과했죠. 하지만 기태가 자수하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기태가 입을 열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김성호 의원이 측근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해. 의원은 아직 기태 조직에 남아있는 충성파들을 이용해 기태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수하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위장한 암살을 시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기태는 정화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남아서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기도했습니다. 기태는 누나의 편지를 품에 안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올 때는 기림이 누나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기태야, 조심해서 다녀와.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정화와 기태가 경찰서로 향하는 길, 정화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교통량이 적었고 주변에 수상한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군인으로서 기른 직감이 위험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기태 씨, 뭔가 이상해요. 혹시 당신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있나요? 김성호 의원. 그 사람이 진짜 배후예요. 제가 자수하면 자신도 위험해진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 앞에서 트럭 한 대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정화의 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정화는 재빠르게 핸들을 꺾어 사고를 피했지만 분명히 의도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내려요. 빨리. 정화가 기태에게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근처 건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기태의 옛 조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성호 의원이 보낸 자객들이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형님이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조직원 중 하나가 총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기태는 절망했습니다. 이제야 올바른 길을 걷기로 결심했는데 과거의 그림자가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이미 대비책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최석중에게 연락해서 헌병대 출신 동기들을 대기시켜 둔 것입니다. 석중아, 지금이야. 정화가 휴대폰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순간 사방에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최석중과 함께 온 헌병대 출신 예비역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화의 옛 동료들로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는 헌병대다. 무기를 내려놓아라. 최석중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기태의 옛 조직원들은 갑자기 나타난 군인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예상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형님을 보호하라. 헌병대 출신들이 기태를 둘러쌌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질 뻔했지만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정화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자객들은 체포되었고 기태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배우인 김성호 의원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석중아, 김성호 의원 자료 있지? 당연히 있지. 걔가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렀는데. 정화는 그동안 수집한 김성호 의원의 비리 자료를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의 부정수주, 조직폭력배와의 결탁, 그리고 기태, 암살 시도까지 모든 증거를 공개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성호 의원의 비리가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재개발 비리의 진짜 배후, 김성호 의원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김성호 의원은 결국 체포되었고 기태는 안전하게 자수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기태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저는 박기태입니다. 지금까지 저질러온 모든 일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기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정화는 기태의 자수 과정을 지켜보며 안도했습니다. 30년간 잘못된 길을 걸어온 기태가 마침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기태의 증언은 재개발 비리의 전모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성호 의원뿐만 아니라 관련된 건설업체들, 공무원들까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태 씨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담당 검사가 말했습니다. 기태는 자신의 진술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서 작은 위안을 찾았습니다. 누나가 바라던 정의로운 일을 이제야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기태의 변호를 위해 민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우야, 기태 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을 줬어. 민우도 어머니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네, 엄마. 기태 씨의 협조 덕분에 진짜 악인들을 처벌할 수 있었어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6개월 후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정화는 기태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기태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치소 생활이지만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고 무엇보다 눈빛에서 과거의 거칠음이 사라졌습니다. 정화 씨, 고마워요. 변호사님도 소개해 주시고 어머니 병원비도 도와주시고. 기태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기림이와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정화가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기태는 재판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재개발 비리 수사에 적극 협조한 공로로 형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10년형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제사회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기태가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좋은 일이에요. 출소 후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기태는 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누나 기림이가 남긴 그 편지였습니다. 매일 이걸 읽어요. 누나가 바라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화는 기태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30년간 잘못된 길을 걸어온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정화는 민우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지. 민우는 이제 재개발 관련 사건의 전문가로 유명해졌습니다. 기태 사건을 통해 재개발 비리의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게 되었고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김성호 의원과 관련 건설업체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개발 비리 사건은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관련 법령도 강화되었습니다. 강원도 재개발 현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주민들의 권익도 제대로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헬기에서 내린 그날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정화는 다시 강원도 요양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딸의 활약을 뉴스로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정화야,
내가 한 일이 정말 대단하더구나. 뉴스에서 보니까 헬기에서 내리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 어머니, 과찬이세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순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쉬어도 돼.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정화는 어머니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이 아름다웠습니다. 40년간 군인으로 살면서 조국을 지켰고 마지막에는 무고한 시민들을 지켰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화는 박기림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신원 미상으로 처리되어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기림이의 묘비 앞에서 정화는 오랜 시간 서 있었습니다. 기림아, 내 동생을 제대로 된 길로 돌려보냈어. 이제 안심해도 돼. 정화가 묘비에 국화꽃을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을 날렸습니다. 마치 기림이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 거예요. 매일 산책하고 어머니와 시간 보내고 민우 가정도 돌봐주고요. 그래, 이제 그렇게 살자. 너무 오랫동안 고생했어. 요양병원 직원들은 여전히 정화를 진짜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군인이 아니라 따뜻한 딸이자 어머니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올 무렵 기태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열심히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화 씨, 저는 매일 누나의 편지를 읽으며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소 후에는 정말 떳떳한 사람이 되어서 누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씨 덕분에 제가 변할 수 있었어요.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정화는 편지를 읽으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정화는 어머니와 함께 요양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준비한 작은 성탄절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캐럴을 따라 부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내가 곁에 있으니까. 정화는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별은 하늘로 돌아갔지만 그가 남긴 빛은 여전히 사람들 가슴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기태의 변화, 민우의 성장,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이 되찾은 평화. 모든 것이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산을 덮으며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화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총을 들 필요도 적과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국화꽃을 들고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